네, 안녕하세요. 중산층의 자산관리 자문 역할을 하려는 한국자산관리방송이 이제 막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기념으로 오늘은 오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최근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계의 대원로이신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원로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한국자산관리방송이 중산층의 자산관리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정치 경제의 흐름이 우리나라 중산층이 쌓아온 소중한 재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하실 때 정치 경제계의 원로라고 했는데 그것도 원로라는 말이 민망하고 그래서 특히 경제계의 원로다 하는 그거는 좀 빼야 되겠다. 저는 이제 정치 인생을 살아왔고 네. 물론 대학에서 원래 전공은 경제학이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술자, 네. 변호사로서 이 법정기술자로 주로 살아왔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당 생활하면서 이제 정치 현상, 네. 국회에서는 뭐 예산 심의를 한다라든지 또 내가 상임위원회가 경제부처 상임위원회도 속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정치 인생을 살면서 이 경제 현상을 보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보고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하여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또 경제 흐름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뭐 충분한 원로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 벌써 70여 년이 돼 갖고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그동안 경제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생겨서 소득을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들을 잘 관리를 하려면은 요즘 그 건강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83세까지 늘어나서 이 자산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 있어서 장수국가가 되는데 아직 저는 평균 수명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관리해야 할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생각하면 허망하게 살아왔고 그런데 관리할 자산 없이 뭐 변호사라는 직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연명하듯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이 노후가 지금 나 나이 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사실 걱정 안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장 선생 질문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정신이 번쩍 들어. 그런데 제가 39년생이니까 지난 4월로 만 80이 됐어요. 네. 그 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나는 절대 안 늙을 줄 알았거든. 네. 절대로. 네. 그러니까 뭐 환갑이다 60 뭐 그럴 때도 뭐 요새는 환갑 잔치 안 하니까 네. 70 됐을 때도 더 이상 나는 안 늙을 것이다. 그 친구들 만나면 너희들은 늙어도 나는 안 늙을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질문을 그렇게 받으니까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 관리는 특별한 게 없고 네. 제가 건강 검진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속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이 알려진 병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체력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조깅을 한 20분가량 해요. 네. 집 안에서 지금도 집 안에, 예. 집 안에서 조깅을 해요. 네네. 그 집 안에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은 그게 이 체육관에 트랙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네. 그런 속도로 그게 아주 규칙적으로 한 게 10여 년이 됐고 그리고 그 전후로 물 한 컵 마시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침을 이제 먹게 되는데 3, 2, 1로 먹어. 예. 하루의 식사량을 네네. 아침에 3, 점심에 2, 네. 저녁에는 1. 예, 저녁에 소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이 거의 안 먹지. 과일만 먹고. 네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체중도 늘어나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조깅과 이 식생활의 양 조절 이게 저의 현재 건강을 지탱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건강하게만 하면 뭐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공동체에 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일을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뭐 찾아서 할 수도 없고 방송 같은 데서 나오라 그러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계에 대해서 경고적 발언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말 듣질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실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잃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도 말씀도 뭐 정확하게 하시면서 뭐 누가 그 무시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별로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의 결과고 또 건강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경제 발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산 관리에 있어서 또 건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산을 정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미래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유형이나 무형의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예로서 부동산, 주식, 특허권 등등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게 이제 경제 활동의 결과로 소유하게 됐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제 활동이 정치의 영향권을 굉장히 받는 것 같습니다. 영향권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지도 벌써 3년 차가 됐고, 오늘 신문에도 매일경제에서 경제학자 100명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재 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단임 대통령이 너무 거창한 선거 공약에 경제정책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게 그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자꾸 이게 어떤 악순환 그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시키는 쪽보다도 오히려 역대 대통령들이 이걸 조금씩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리 끄떡없는 것을 이 역사적 연원으로 따져 본다면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노동 집약적인 네. 그 수출 주도형에서 60년대 말에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닦고 이럴 때 경공업 분야의 수출이 진행될 그런 네. 쯤에서 이제 중화공업으로 네. 진화대가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일련의 산업의 기반을 구축을 하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왔고 87 문민시대 이후에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그 문민시대 이후에 5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놓은 이 기반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건 없고 네. 이걸 갉아먹어. 네. 갉아먹는데 이 정도 유지된 건 나는 순전히 민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의 힘.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게 투자, 생산, 소비, 수출, 고용 5대 지표가 1, 4분기에 전부 좀 마이너스 0.3%. 전부 이렇게 침하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는 예. 아마도 2008년
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이라고 돼 있죠. 네,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은 같은 기간에 3.2 플러스 3.2, 네네. 중국은 미국의 더블 네. 6.4. 네, 그 일본도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한국만 유독 마이너스인데 이게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대, 그지? 그렇습니다. 펀더멘탈이 이 튼튼한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0.3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투자, 고용, 소비, 수출, 이 생산이 네네. 부진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네, 이게 전부 침하되는 가운데 마이너스 0.3 이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 지금 3년 차에 네, 이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일대 개혁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고비에 와 있는데 그 내일 모레면 이제 이 취임 지금 2주년을 맞아요. 예. 이게 완전히 3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 지난 주일에도 경제 원로들이 네, 그 청와대 대통령한테 소득주도 성장을 이 노선을 바꾸라 네. 이렇게 한데도 이게 족보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그 후에 마이너스 0.3 이 성장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악보 네, 네. 낭보가 아니라 악보가 이제 터져 나왔는데 이게 5월 11일 내가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수정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왕에 하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경제 성장률이 1, 4분기에 마이너스 0.3%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에 쌓아온 그 경제 정책 잘못된 것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경제 위기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성장률이 다른 나라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수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책 그 경제연구기관인 KDI가 네네. 작년에 2018년 하반기에 2019년 금년에 이 성장률을 3% 가까이 처음 발표했다가 네. 2.6인가로 지금 낮춰놨죠. 네. 낮춰놨는데 2020년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는 내년이 금년보다도 더 악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1997년 외환 위기를 아주 꼭 집어서 한국이 외환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예고했던 일본의 노무라 정권사 산하 연구기관 노무라 연구소가 네. 네. 한국 경제 2020년에는 2.8 성장을 하면 잘하는 편이라고 1.8 아닙니까? 1.8 네네. 2% 이하로 네네. 그 예측한 네.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네. 노무라 연구소가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 노무라 연구소의 신뢰도로 봐가지고 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신호라고 보여져요. 네. 그 문제는 이 지난주에도 경제학술단체, 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정치학회, 무슨 경영경제학회 등 5개 단체의 전부 대학 교수들이죠. 네. 거기서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해가 내린 결론이 네네. 소주성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번에 그 한진의 조중원 회장을 이사해서 제거할 때 경영 개입하듯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를 재정해서 풀어서 이게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려고. 실업률을 낮추는 네.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네. 특히 공무원 정수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17만 5천 명을 증원한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늘린다. 네네. 알려져 박정희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정 이양되고 첫 내각에
최두선 총리와 한은 총재 했던 이 얼른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한은 총재 했던 일을 네. 부총리로 임명했다가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씨를 부총리로 했거든. 아,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안목으로 장기영 씨를 이렇게 지명을 했는가 하니까 장기영 씨가 30대 초반에 한국은행 부총재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실물 경제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 한국일보 지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걸 박 대통령이 지켜보다가 이게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회사 사장 중에서 부총리 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기영 씨를 선택을 했고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외자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1차, 2차 5개년 계획의 기반을 만들어서 수출 입국의 이 토대를 쌓게 한 데에 그 성공한 인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의 이게 좀 광폭적으로 인재를 물색하고 하는 이런 게 되지 않고 이게 실패하고 있다. 네.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능 박사일 필요는 없지요. 만능 네네. 박사. 네. 대통령이 경제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외교도 잘하고 예. 국방도 잘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의를 짚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가. 네네. 사람을 쓰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명한 고사 하나를 내가 인용을 하지요. 그 이제 유방 한고조가 예. 천하 통일을 하고 난 직후에 한신 장군은 그 얼마 뒤에 이제 유방 한고조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토사구팽을 당해버렸는데 네. 그때 이제 한고조가 황제가 된 한고조가 이제 한신이나 모두 이렇게 측근 공신들을 모아놓고 군사 전략 전술로 따진다면 내가 한신 장군에 미치지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인재를 쓰는 데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어째 이렇게 황제가 될 수 있었냐 이러니까 한신이 폐하께서는 이게 이 일반 병졸들을 지휘 통솔 하는 그런 소양은 안 계시지만은 저 같은 장수들을 지휘 통솔하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천하를 제패했다고 그랬거든. 네네.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지금 이 경제학회도 그렇고 언론계의 경제 전문 기자들, 대기자들 얘기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경제에 관한 다른 인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특히 네.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이상하게 소주성 정책에 이게 매몰이 돼 가지고 그게 포로가 돼 버리죠. 지금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 제조회사의 투자 수요를 유발시켜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임금이 올라가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니 선순환 되는 것이니까 임금이 올라가면은 비용이 올라가서 또 물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을 의도적으로 좀 안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쉬운 게 무슨 성장이 돼야지 과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장 전에 과실부터 먼저 따먹겠다고 하면은 약간의 플러스는 물론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경제 운영 차원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